코스모스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태양과 달처럼 별도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별이 뜨고 지는데 하룻밤이 꼬박 걸린다. 또 계절에 따라 뜨고 지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초가을에 뜨는 별자리가 따로 있다. 그러나 갑자기 동편 하늘에서 새로운 별자리가 뜨는 경우는 절대 없다. 별들이 뜨는 데에도 순서가 있으며 그들의 행동 거지에도 예측성과 영원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나 장치들을 만들어 세웠다. 뉴멕시코주의 차코 협곡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없는 거대한 의식용 키바 즉 사원이 있다. 북반구에서 6월 21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이다. 이날 새벽녘이 되면 한 줄기 빛이 사원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특별히 표시해둔 구역을 천천히 움직여간다. 그러나 그 구역에까지 빛이 들어오는 현상은 6월 21일경에만 일어난다. 나는 자칭 예스러운 사람들이라며 자만하는 아나사지족 사람들이 매년 6월 21일이 되면 깃털과 방울과 터키옥으로 한껏 단장하고 사원으로 몰려와서 긴 의자에 걸터앉아 태양의 권능을 함께 찬양하는 광경을 상상한다. 이들은 또 달의 겉보기 운동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나사지족은 키바의 높은 곳에 28개의 벽감을 만들어서 달이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여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일수를 나타내고자 한 듯하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별의 천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들은 우리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신벨, 멕시코의 치첸 이차,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같은 곳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천문학을 배우려 했을까? 영양과 사슴과 들소는 철에 따라 이동하므로 한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은 계절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한다. 과일과 견과류는 익는 때가 따로 있으니 계절을 알아야 제대로 익은 것을 제때에 따먹을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명 이후 작물을 때에 맞춰 심고 걷어들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 멀리 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은 미리 정해둔 때에 서로 만나 연중 행사를 치러야 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아느냐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기도 했다. 새 달이 되면 초승달이 다시 나타나고 개기일식 뒤에 태양이 다시 나타나며 밤사이 모습을 감춰 걱정스럽던 태양이 아침이면 다시 나타나는 현상 등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항시 눈여겨 관찰한 자연의 충직한 순환이었다. 이러한 순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삶을 짐작했으며 저 높은 하늘을 영생불사의 암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점성술의 실효성 여부는 쌍둥이의 삶을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쌍둥이 중 하나는 낙마사고나 벼락을 맞아서 일찍 죽고 다른 하나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노년을 맞이했다고 하자. 둘 다 똑같은 장소에서 겨우 몇 분의 시간차로 세상에 나왔으므로 이들이 탄생할 때의 지평선 위로 떠오른 행성은 똑같았을 것이다. 점성술이 맞다면 두 쌍둥이의 운명이 어떻게 이리도 다를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점성술사들끼리도 어느 한 천궁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놓고 그 풀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점성술사들이 내리는 예언을 잘 조사해 봤더니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만 가지고는 그의 성격이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0개 있고 구소련과 이스라엘 국기에는 1개,
미얀마는 14개, 그레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이라크는 3개, 상투메 프린시페는 2개가 있다. 일본, 우루과이, 말라위, 방글라데시, 대만의 국기에는 태양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 브라질 국기에는 천구가 그려져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서사모아, 뉴질랜드와 파푸아 뉴기니는 모두 남십자성이 들어있다. 부탄의 국기에는 지구를 상징하는 용의 여의주가 그려져 있고 캄보디아 국기에는 앙코르와트 천문 관측대가 그려져 있다. 인도, 대한민국, 몽골 인민공화국의 국기에는 공통적으로 천체 상징물이 들어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는 국기에 별을 쓴 경우가 특별히 많다. 이슬람 국가들은 초승달을 많이 쓴다. 모든 국기 중 거의 절반 정도의 천문학적 상징물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것은 문화권을 초월하고 사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한정된 현상도 아니다.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원통형 도장에도 혁명 이전 중국 도교 신도들의 여러 가지 깃발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저마다 하늘의 힘과 영원 무변함을 현 국가체제에 빗대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인간은 코스모스의 연주를 대고자 안달을 하며 산다. 우리도 그 큰 그림의 틀 속에 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연줄이 닿아 있었다. 그 연줄은 점성술이 둘러대는 식의 개인적이고 자잘하며 상상력이 결여된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다. 인간과 코스모스의 관계는 물질의 기원을 통한 관계이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지구,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지극히 심오한 연줄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계속하겠다. 케플러 시대에 알려진 행성은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 뿐이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전부였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왜 하필 6개 뿐이어야 하는가 하고 깊이 고민했다. 20개면 어떻고 또 100개라면 어떻단 말인가. 행성들은 왜 코페르니쿠스가 알아낸 바로 그 간격들을 유지하며 궤도를 도는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일찍이 던져본 적이 없었다. 케플러는 태양계의 구조의 근본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돼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추측의 배경에는 정다면체의 종류 역시 유한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다각형을 면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소위 플라톤의 입체라고 알려진 5가지밖에 없다. 피타고라스 이후 플라톤의 입체는 그리스 수학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케플러는 가능한 정다면체의 가지수와 행성의 수 사이의 모종의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행성이 6개밖에 없는 까닭은 가능한 정다면체가 5가지 뿐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다면체는 다른 정다면체 안에 꼭 들어맞게 들어갈 수 있다. 정다면체들의 이러한 관계가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면 완전한 형상인 정다면체를 통해서 행성의 상대 배치에 숨겨진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케플러는 행성의 6개 구두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투명 구조물을 플라톤의 정다면체에서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불렀다. 플라톤의 입체와 행성 간 거리의 연관성은 단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한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것은 신의 손이었다. 그에게 창조주의 손은 바로 기하학자의 손이었던 것이다. 케플러는 이렇게 해서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행성들의 궤도도 타원이긴 하지만 화성의 궤도보다 훨씬 더 원에 가깝다. 티코 브라헤가 화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성의 움직임을 연구해보라고 부추겼다면 케플러는 영영 행성의 진짜 궤도 모양을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태양은 타원 궤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조금 비껴나간 초점에 자리한다.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곳에 이르렀을 때 궤도 속도가 가장 느려진다. 이러한 운동 때문에 행성이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중이지만 절대로 태양으로 곤두박질하지는 않는다.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제1법칙,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원 운동을 하는 행성이라면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의 호 또는 그 부분의 원둘레를 도는데 같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원 운동을 하는 행성이 원둘레의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꼭 2배이다. 케플러가 보니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타원 내부에서 부채꼴 형태의 영역을 쓸고 지나간다. 행성이 태양 가까이 있을 때 주어진 시간 동안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호의 길이가 길어 널쩍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며 간다. 그러나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이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짧은 호와 뾰족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지만 부채꼴은 더 넓게 퍼진다.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케플러는 궤도가 아무리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이라도 이 두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있을 때의 길고 뾰족한 부채꼴의 넓이는 행성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의 짧고 널쩍한 부채꼴의 넓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이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이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쓴다. 케플러의 앞에 두 가지 법칙은 조금 생소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돌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의 부채꼴을 그린다. 그래 좋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원 운동은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쉽다. 이런 법칙들은 수학 문제에 불과하고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편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행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중력이란 힘으로 지구 표면에 붙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도 케플러가 처음 발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움직이는 중이다.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우주라는 이름의 바다에 진수시킨 인공위성들의 궤도 운동,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의 상호 궤도 운동, 그리고 외부 은하들의 운동 등을 살펴보면 케플러의 법칙이 어디에서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 우주 어디에서나 천체들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에 관한 마지막 규칙인 세 번째 법칙을 생각해냈다. 이것은 여러 행성들이 다른 행성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법칙인데 태양계 안에서 움직이는 각종 천체들의 운동 원리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케플러는 자신의 세 번째 법칙을 세상의 조화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케플러는 조화라는 한마디 말로 그가 알고 있던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행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의 존재, 게다가 음악에서의 화성음 등을 조화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 사실 음의 조화에 대한 생각은 피타고라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개념이었는데
케플러는 음의 높낮이의 행성 간 거리를 대응시켜 행성 구들의 조화 역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화의 한몫을 담당케 했다. 수성이나 화성과 달리 다른 행성들은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을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그 일그러진 정도를 분간하기 무척 어렵다. 우리는 다른 행성의 움직임을 멀리 떨어진 별자리를 배경 삼아 관측하는데 우리의 관측대가 다름 아닌 움직이는 지구이다. 내 행성들은 궤도를 재빨리 돈다. 수성이 영어로 머큐리인데 머큐리는 본래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심부름꾼인 메르쿠리우스를 뜻하니 잽싸게 도는 수성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금성에서 지구, 화성으로 이어지면서 행성들은 차례대로 점점 더 느리게 돈다. 신들 중에 왕격인 유피테르의 영어 이름인 주피터의 이름을 딴 목성이나 사투르누스의 이름을 딴 토성 같은 외행성들은 그 이름에 아주 걸맞게 천천히 장중하게 움직인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 즉 조화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제3법칙,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되 그 관계가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따른다. P제곱은 A 세제곱을 정확하게 따른다. P는 행성의 공전 주기를 1년 단위로 표시한 것이고 A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평균 거리를 천문 단위로 잰 값이다. 천문 단위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로 지정한 거리 측정 단위로서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다. 예를 들어 목성은 태양에서 5천문 단위 떨어져 있다. 따라서 평균 거리의 세제곱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가 된다. 한편 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는 대략 10일 정도면 그럭저럭 맞는다. 그런데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정말 11년쯤 걸린다. 이런 식으로 케플러의 제3법칙을 나타내는 위의 공식은 다른 행성뿐 아니라 소행성과 해성들의 궤도 운동에 대해서도 모두 성립한다.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은 자연현상에서부터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이었다. 케플러는 법칙을 자연에서 그저 캐낼 수 있었음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행성 운동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다. 태양이 태양계 내 물체들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공전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또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태양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자신의 태양에 접근 또는 후퇴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 행성이 태양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종의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자기력 같은 힘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케플러는 행성 운동의 근본 원인이 자기력의 작용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놀랍게도 중력 또는 만류인력의 개념을 예견했던 것이다. 물론 자기력은 중력과 다르다. 그러나 케플러의 이 깊은 사유 속에는 세상의 근본을 건드리는 숨막힐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케플러는 지구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한 물리 법칙이 천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서 최초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서 신비주의가 배제되었다. 이제 지구는 코스모스의 중심에서 구석 변방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케플러는 역사의 한 꼭지점에 서서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인류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과학적 점성술사가 우리가 만난 최초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것이다.
케플러는 자신의 업적을 겸손하게 내보일 성격의 인물이 아닌지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발견을 평가했다. 이 소리들의 화음으로 인간은 영혼을 한 시간 안에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적게나마 지극히 높으신 신의 환희를 맛보게 됐다. 이제 나는 이 거룩한 열광의 도가니에 나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 맡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나는 펜을 들어 책을 쓴다. 나의 책을 요즘 사람들이 읽든 아니면 후세인들만이 읽든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련다. 단 한 사람의 독자를 만나기까지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나는 결코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께서는 당신을 증명할 이를 만나기까지 6000년을 기다리지 않으셨던가. 케플러가 여기서 소리들의 화음이라 한 것은 행성마다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대응되는 음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는 행성들에게 당시 유행했던 라틴 음계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대응시켰다. 행성 구들이 이루는 조화 속에서 지구의 음정은 파와 미였다. 케플러는 지구는 끊임없이 파와 미를 웅얼거리니 라틴어로 파민, 즉 굶주림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 서글픈 단어 하나로 지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전쟁의 북새통에서 케플러는 재정 지원처를 거의 모두 상실했다. 그의 말년은 돈을 빌고 후원자를 구하러 다니는 동동걸음으로 채워졌다. 전에 루돌프 2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바렌슈타인 대공을 위해 별점을 쳐주었고 바렌슈타인 대공이 지배하는 슐레지엔 지방의 한 마을인 사간에서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케플러가 스스로 지은 비문을 읽어보자.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그러나 30년 전쟁으로 그의 묘마저 사라졌다. 오늘날 케플러의 묘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의 과학적 용기를 기리는 데서 이런 문장을 새겨 넣으면 어떨까?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미래의 하늘에는 천상의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돛담배들이 날아다니고 우주 공간은 우주의 광망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로 그득할 것이라 했다.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이다. 그의 평생에 걸친 수고로 그는 발견의 환희를 맛보았고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이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이다. 뉴턴은 체중 미달의 미숙아로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 훗날 그의 모친이 뉴턴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출생 당시의 뉴턴은 쿼트 약 1리터 드립컵에 넣어도 될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일생 동안 병약했고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 생각했고 걸핏하면 남과 다투었으며 성격이 비사교적인 데다가 죽는 날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아이작 뉴턴이지만 그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제일 가는 과학의 천재였을 것이다. 뉴턴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비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못 참아 했다. 예를 들어 빛이 물질인가 아니면 현상인가 또는 인력이 어떻게 진공을 가로질러 작용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진작부터 뉴턴은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통상적 가르침이 성경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전기 작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렇게 썼다.
뉴턴은 마이모니데스 학파의 유대교적 유일 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와 같은 신념에 도달한 것은 이른바 합리주의적 또는 회의주의적 사고를 거쳐서가 아니라 전부 권위 있다는 고대 문헌들의 해석을 통해서였다. 뉴턴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밝혀진 사료 중에서 삼위일체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설을 후세 사람들이 거짓으로 덧붙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계시로 밝혀진 신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이신 유일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생각이었기에 뉴턴은 평생토록 이 비밀을 지키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뉴턴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미신을 완전히 멀리하지 못했고 신비주의와도 자주 접촉했다. 사실상 뉴턴이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이 같은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의 대립과 긴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1663년 수터 브리지에서 박람회가 열렸다. 당시 20살이었던 뉴턴은 그곳에서 안에 무엇이 쓰여있는지 궁금해서 점성술 책 한 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그 책을 읽다가 도면을 하나 이해하지 못해 계속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삼각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각법에 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책의 기하학적 논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뉴턴은 미적분학을 발명하기에 이른다. 학생 시절 뉴턴은 빛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태양에 빠져들었다. 뉴턴은 거울에 비친 태양의 상을 들여다보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 곧 내 두 눈은 아무리 밝은 물체를 본다 해도 태양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쓰거나 읽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리 사흘 동안 어두운 방에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 지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태양을 상상하는 일만은 그만두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태양 생각만 하면 즉시 태양의 형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1666년 23살의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 됐을 때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이 태어난 외딴 고향 마을 울즈소프에 내려가서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1년의 세월을 편히 보낼 수 있었다. 뉴턴은 그 1년 동안에 미분과 적분을 발명했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류인력의 법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이와 비슷했던 해를 하나 더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기적의 해라 불렀던 1905년뿐이다. 누군가 뉴턴에게 어떻게 그리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해냈습니다라고 아무 참고도 되지 않을 답을 했다고 한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젊은 뉴턴이 대학으로 되돌아온 지 5년이 지나자 그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베로 교수가 수학교수 자리에서 물러나 그 자리를 뉴턴에게 넘겨줄 정도였다. 케플러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뉴턴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 움직이는 물체가 어떤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한다. 뉴턴이 보기에 만약 어떤 힘이 달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겨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달도 직선으로, 그러니까 달이 도는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듯 싶었다. 그러나 어떤 힘이 달을 계속해서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은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다. 뉴턴은 이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고 거리를 두고도 작용하는 힘, 즉 원격 작용이 가능한 힘이라 생각했다. 지구와 달은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구는 달을 항상 우리 쪽으로 잡아당긴다.
뉴턴은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해 인력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추정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떨어뜨리던 바로 그 힘이 달이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이었다. 뿐만 아니라 뉴턴은 그 당시 발견된 목성의 달들이 목성의 주위를 궤도 운동하도록 만드는 힘도 바로 목성의 중력임을 밝혔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그들은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의 우주 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예지에 힘입은 것이다.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남에게 뺏길까 늘 전전긍긍했고 동료 과학자들과 무서울 정도로 경쟁적이었다고 한다. 역제곱의 법칙을 발견하고도 10년, 20년이 다 지나서야 발표하는 일은 뉴턴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의 장대함과 복잡 미묘함 앞에서 뉴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명랑하면서 또 정감 어린 겸손을 보일 줄도 알았다. 죽기 전 바로 뉴턴은 이렇게 썼다.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